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정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을을 돕고자 꾸린 당내위원회인데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연결해서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19살 청년의 죽음, 또 이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네네. 마음이십니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생명과 안전, 위험을 외주화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이거든요. 네. 그때 국회에서 세월호를 거치면서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런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용역, 파견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법을 여러 개를 냈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게 됐는데 그때 법을 통과시켰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네. 자, 혹시 사고 현장은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네. 그저께 저희 을지로위원회 소속 15분의 의원과 김종인 대표 모시고 현장에 갔다가요. 네. 오늘은 그 영안실에 그때까지는 영안실을 차리지 않아서요. 서울시가 사과하지 않으면 영안실을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까지는 영안실 차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영안실을 차려서 영안실을 들려서 그 부모님들도 만나고 가족 대표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죠. 네. 자, 지금 말한 최근에 두 건의 사고 말고도요. 이 참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평균 해마다 2,42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자, OECD 산업 사망 재해 1위 국가에 5명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정도 1년에 2,400명, 2,500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매년. 네. 오래전부터 작업장의 안전이 우리 사회는 아주 무시돼 있어서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버는데 너무 혈안이 돼서 이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걸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풍토입니다. 고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나 이번 남양주 공사장 사고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모두 다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산재 사망 1위 국가 이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이 비정규직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매년 중대재해로 숨지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느 논문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8배에 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파견 용역 등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 위험이 훨씬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외주화시키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장에서의 기업들의 태도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요. 지금 남양주 지하철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스 누출 감지 시설은커녕 환풍기와 화재 경보기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계속 안전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장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의 외주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외주화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거든요. 네. 정규직보다 싼 값에 비정규직을 쓰고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거든요. 그 스크린도
이 친구도 혼자 가서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일이 생기니까 2인 1조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안전과 관련된 비용도 당연히 절감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정말 정글과 같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발을 막는 일일 텐데요. 네. 이 지난 19대 때도 철도와 도시철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었는데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이념 문제나 진영 논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논의가 안 됐나요? 그 정부와 새누리당 특히 이제 정부는 기업들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일체의 법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이 관련 법들이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시점에서는 이 무분별한 외주화를 낳는 파견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 등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 개혁법 사법 있잖아요. 저희는 노동계약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관철을 위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들은 전부 다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시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들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말씀하셨던 노동개혁법 중에서 특히 파견법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까?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 파견법 안에 일부 조항을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고의 근본은 뭐냐면 이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파견과 용역을 대단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거든요. 파견과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때나 해고시킬 수 있고 또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고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맹신이 씌워져 있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파견법은 뭐냐면 파견 대상 기업 규모를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네. 55세 이상 그리고 전문직 고임금 노동에 대해서 파견을 다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대다수가 재벌 대기업, 제조업의 협력업체, 견실한 중견기업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파견으로 몰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파견을 확대시켜 놓고 어떻게 파견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안 되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관련 입법 계획을 발표하셨죠?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개 법안을 냈는데요. 네. 지난 19대 때 냈던 거를 되지 않아서 폐기됐던 거 다시 낸 것도 있고 새로 낸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구체적인 법률로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업무,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파견, 외주 용역 근로자를 사용 금지하는 법. 네.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법, 기간제법, 파견법,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내는 것이고요. 네. 한동희 의원은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산해 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을 냈고요. 네. 김상희 의원은 철도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도 차량의 정비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스크린도어의 유지 보수 등 안전 위험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철도안전법을 냈고요. 그리고 이하경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수급업자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하도급법을 개정안을 내서 한 7개 법안을 저희가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대에서는 이 유사 법안들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합의가 돼서 시행이 돼서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논의 그렇습니다. 과정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번 스크린도어 사고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또 이런 각성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사회가 위험을 외주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죠. 그래서 저희가 낸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저는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파견법 확대하자는 등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9대 국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 야당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법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테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을지로위원회가요, 제 기억에는 이게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비롯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질 논란이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졌는데, 네. 그동안 아마 성과와 한계가 공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20대 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건가요? 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갑질방지위원회인데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해서 만들어져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을들의 호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한 1000번 정도의 현장 방문 그리고 기자회견 이렇게 했고요. 저도 3년 동안 거의 을지로위원회 일만 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래서 법도 여러 개 고치기도 했고, 또 60억 여건의 갑을 갈등 문제도 해결하기, 상생 협약을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요. 한계는 역시 저희가 숫자가 부족해서 아주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네. 20대 국회에도 역시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더 활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숫자도 저희 야당 숫자가 많아져서 보다 많은, 결국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불공정 문제 해소 이런 네. 을들의 호소를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오늘 전국에서 2017년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고사가 시행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다르게 출제 변화가 많아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용근 소장 전화 연결해서 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6월 모의고사가요, 수능 시험에 앞서서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번 6월 모평은 고3생과 재수생 6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전국적인 자기 위치를 최초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시 원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특히 평가원은 이번 모평 시험을 통해 가지고 출제 유형이라든가 문항수 이런 걸 실제 수능과 동일한 이제 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에서의 수준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가늠하고 또 특히 문제에 대한 이제 적응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고3생들은 대부분 평상시보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그런 당혹감 속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고 네. 고3생들은 이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 1등급 가까이 하락해도 이건 자연스럽게
줘도 됩니다. 네. 자, 올해 수능이 작년과 대비해서 출제 변화가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국어 과목이 이제 인문과 자연계가 통합돼서 이제 치러지는 시험으로 이제 처음 실시가 됐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절대 평가 체제로 이제 도입된 한국사 시험이 모든 전 계열에서 공통 필수로 치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변하다 볼 수 있고, 그러나 수능이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EBS 내에서 70% 이상 반영이 된다는 것은 예년과 같습니다. 네. 자, 이 국어 과목에 대한 이 반응과 분석이 엇갈려요. 네네. 이 전년도 수능 B형보다 쉬웠다, 아니다, 네. 어려웠다,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혼선이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 수능에서의 A형, 자연계 A형보다는 약간 어려웠고, 네. B형 인문계는 이제 비슷하게 출제돼서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이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 점에서 본다면은 난이도 조율에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네. 올해 이제 국어 과목이 통합형으로 이제 치러지는데 문과생들은 이제 과학문항 개수가 늘어난 것이 좀 변수였고, 네.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고전문항 문제가 출제된 것이 체감 난이도를 높였으리라 봅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도 물수능이라고 했다가 결과가 나와 보니까 어려워졌던 거잖아요. 예, 작년도에 꽤 까다로웠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까다롭다 이렇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많이 당혹해 할 그러네요. 겁니다. 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럼 이게 좀 출제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 국어와 반면에 수학은 또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학 영역은 이제 가형과 나형 모두 비교적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돼서 작년보다는 아마 조금은 쉽게 느꼈고,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리고 수학 가형, 즉 자연계 학생들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늘상 어렵게 나올 수 있는 29번, 30번 고문항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평이했고, 인문계 수학 나형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평범했습니다. 네. 자,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게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게 좀 이과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네. 그 한국사가 이제 그 과학만 탐구 과목을 준비해왔던 점에서는 네. 1학년 때 배웠던 사회 과목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데, 어차피 자연계는 자연계 학생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는 대부분 대학에서 시험만 치르면은 이제 만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국내 한 30개 대학 정도가 이제 점수화 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 이제 50점 만점에 30점을 받으면 3등급을 받는데, 네. 3등급 이상이면 전부 만점 줍니다. 그리고 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제외한 뭐 고대, 연대, 이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등이 전부 25점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4등급에 전부 만점을 주고 있고, 그 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아주 작은 점수만 반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수능에서 한국사가 이제 이과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 필수 과목이 됐지만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네. 자, 이제 수시 지원에 전념을 다하는 수험생들, 이제 올 여름 고비 넘기면 시험 금방 닥쳐오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까요? 수능의 가지수가 뭐 800몇씩까지 라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사실상 큰 가지로 본다면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 등급이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2등급 안짝에 들어갈 수 있는 네. 학생들, 상위권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포함해서 논술과 면접 등 이제 대학별고사,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사정관이죠.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혼용해가지고 전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등급을 이상을 넘어가는 이제 보통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 쪽으로 가게 되면 대학을 낮추게 되니까 그거 네. 외에 논술이나 면접, 그리고 적성평가라는 소위 중위권을 위한 시험 등 네. 대학별 고사하고, 그다음에 역시 입학사정관, 즉 학생부 종합전형,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3 학생들은 이 오늘 모의고사에 좀 당혹했을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자, 그럼 이 수험생들 오늘의 6월 모의평가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건 출발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능을
그 출제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한 한 가지 시험이고 이제 또 9월달 시험이 남아 있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 갖고 본인이 수시 쪽에서 이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전형이나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접근돼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기 계열 쪽에서도 이제 중심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가늠하는데 그 정도 이제 활용한다면 이번 시험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수능 전에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초기 좌표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올해는 예년보다 뭐 2달 먼저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해서 네네. 고3 학생 또 재수생 포함해서 수험생들이 건강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응원의 메시지 주시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출발한다. 네. 그리고 특히 고3 학생들 그 경우에 한 8, 9월 달쯤 되면 자신감 상실돼가지고서는 네. 내년도 한 해 더 공부해가지고 재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하. 어머니 이제 치마권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여기서 치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략연구소 김용근 소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